낭만서점 플러스 시작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햇새라는 책을 다룹니다. 네. 정여울 작가가 썼죠? 네, 바로 지금 나 자신으로 살기 위하여라는 이제 또 부제가 달리기도 했는데요. 표지 자체가 굉장히 친근해요. 헤르만 헤세의 이제 일러스트인데 헤세라는 인물이 네. 이 사람들에게 또 어려움으로 다가갈 수 있는 문학일 수도 있는데 표지 자체는 친근하게 다가가기 때문에 또 헤세에 대한 접근을 좀 용이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도 좀 갖고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정여울 작가는 햇새 매니아로 알려져 있죠? 먼저 정여울 작가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여울 작가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작가이기도 하고 또 특히 또 헤세를 굉장히 좋아하시기도 하고 굉장히 또 많은 또 책을 내셨는데 심리치유 에세이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또 마흔에 관하여 라는 작품도 굉장히 화제가 된 걸로 또 알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헤세뿐만 아니라 반고흐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좋아하기 때문에 빈센트, 나의 빈센트라는 책도 냈고요. 단순하게 이렇게 책을 내는 작업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KBS 라디오에서는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김성환의 시사야에 출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햇새 책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 책은 1946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헤르만 헤세가 살았던 지역을 정여울 작가가 직접 돌아본 기록. 네. 그런 점에서 햇새로 가는 길과 맥이 닿아 있고요. 또 햇새가 쓴 작품들에 관한 정여울 작가의 해석이 이 책에 함께 오롯하게 담겨 있는데요. 네. 여행자, 방랑자, 안내자, 또 탐구자, 예술가, 아웃사이더, 이 구도자라는 7가지 키워드로 구성된 햇새를 정여울 작가의 안내로 새롭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햇새를 경유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책이기도 해요. 여행을 가게 되면 필요한 건 가이드잖아요. 그렇죠. 처음 가는 곳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컨셉에 맞춰서 실제로 정여울 작가가 햇새가 살았던 또 생활했던 곳을 가기도 하면서 또 햇새의 작품을 좀 더 알고 싶은 이런 독자분들에게 정여울 작가가 또 가이드가 돼가지고 네. 햇새의 문학에 대해서 또 알려준다는 것, 그 컨셉이 굉장히 좀 잘 맞아떨어진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헤르만 헤세 같은 경우는 뭐 데미안이라는 작품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그쵸. 특히 이 구절이 유명합니다. 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암락사스. 네. 자, 이 헤세가요. 생각보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네. 2번의 태학과 이혼, 3번의 결혼, 또 조국 독일에서의 출판 금지, 우울증이라는 수식어가 헤르만 헤세를 따라다닙니다. 네. 그러니까 헤세는 사회가 요구하는 일종의 모범 시민의 그 역할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따르지 않았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헤세가 활동했던 그런 기간 중에는 세계 대전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 독일의 참전이라든지 또 독일의 그런 나치즘에 대해서는 헤세 같은 경우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하기도 했죠. 네. 헤세 같은 대문호는 명문대학을 나왔을 것 같다. 뭐 왠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하지만 헤세는 신학교도 중퇴를 했고요. 또 김나지움도 중퇴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독학으로 다 공부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점에서 일을 하면서 책을 통해 자신의 학문적인 지식을 끊임없이 넓혀갔던 사람이죠. 그렇죠. 예. 한편으로 그 얘기는, 그러니까 제도가 요구하는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또 소재를 찾을 수 있고 거기서 자신의 창작의 나래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네. 그리고 우울증이라는 단어도 때려야 뗄 수가 없는데 네. 이 칼 구스타프 융의 제자인 랑에게 정신치료를 또 오랫동안 받기도 해요. 네. 그리고 지금 정여울 작가의 헤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새롭게 헤세에 대해서 알게 된 건데, 그래서 그 우울증을 앓는 동안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힘으로 얻었던 게 또 그림 그리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가 헤세로 굉장히 잘 알려졌지만 저는 처음에 이 작품을 통해서 화가로서의 헤세도 있었구나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화가로서의 헤세,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그림을 누군가에게 사사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었죠. 예. 자기가 혼자서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것인데 네.
그림 솜씨가 뭐 문외한인 제가 봐도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헬세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좀 궁금할 때 그림을 통해서 자기 생계를 해결하려는 네. 그런 모습도 보였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렸던 시기가 이제 또 마흔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마흔이란 나이는 우리는 보통 야 그때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겠어? 라고 했을 때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또 나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네. 헬세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것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도 했었던 인물로 또 묘사가 되고 있죠. 네. 이 책에 인상 깊은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네. 헬세의 삶과 작품을 조명한 동시에 정여울 작가의 또 절절한 체험, 고백이 어우러지면서 네.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진 것인데요. 특별히 허위평론가님에게 들어왔던 인상 깊었던 그런 구절이 있을까요? 저는 네. 뭐 이게 좀 인상 깊더라고요. 3장 안내자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네. 개성은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만들어가는 것이다. 네. 우리가 개성의 향기를 만들어 나가는 건 바로 삶의 사소한 순간들 하나하나이기 때문이다. 헬세는 평생 개인의 소중함과 자아의 개성을 옹호했다. 그는 모든 법칙이나 제도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단을 위한 것임을, 특히 거대한 집단의 권력을 위한 것임을 간파했다. 네. 라는 부분, 그렇죠. 예, 좀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집단과 거리를 두고 그 개인의 개성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을 갈고 닦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또 언급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여울 작가 이제 개성화라는 얘기를 쓰면서 한 사람이 자신의 고유한 특질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특질을 갈고 나갈 때 또 헬세와 같은 문학 작품이 얼마나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까지 또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죠. 네, 정여울 작가가 또 구분하고 있는 게 에고와 셀프예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에고는 사회적 자아를 의미하죠. 네. 겉으로 남들에게 드러나는 꾸며진 나라면, 그쵸. 셀프라고 하는 건 꿋꿋하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질을 의미합니다. 헬세 같은 경우에 이 셀프 그리고 에고의 측면에 있어서 그 두 가지 균형을 또 유지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네. 특히나 그 본인의 이중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인식을 했던 사람이기도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머물다 보면 떠나고 싶고 방랑하다 보면 정착하고 싶어지는 공간에 대한 이중성뿐만 아니라 그렇죠. 농담을 하고 싶으면서도 진지하고 싶고 우울하면서도 명랑한 느낌을 주는 글을 쓰고 싶어 했다라고 정여울 작가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낭만 서점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저도 또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은 또 입체성을 갖고 있고 굉장히 복잡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뭔가 행동하고 얘기할 때 지금 표현해 주신 것처럼 밖으로 나가고 싶을 때가 있다가 또 안으로 들어오고 싶을 네. 때가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교차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동시에 이렇게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것처럼 또 헬세라는 작가가 주는 그런 부분들을 또 정여울 작가가 언급을 해준 거죠. 네, 방랑과 정착 사이에서, 농담과 진지한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삶을 긍정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 과연 구체적으로는 또 어떠했는가? 실제로도 우리가 이렇게 바다에 나가면 네. 이렇게 잔잔하게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흔들림이 마음의 평안을 줄 때가 있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또 인간이라는 상태가 아닐까. 네. 왜 비웃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아니요, 제가 과연 그 구체적으로 헬세는 어떠했을까? 이걸 정여울 작가님께 여쭤보죠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가로챘죠. 네, 바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바다가 나를 부른다. 네, 정여울 작가님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신데요. 이제 작가님 모시고 헬스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여울 작가님께서 지금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그 비를 뚫고 이 자리에 와주셨습니다.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정여울 작가님이 이번에 헬스라는 제목의 책을 내셨는데 네. 바로 지금 나 자신으로 살기 위하여라는 부제를 붙이셨어요. 네, 이런 부제를 또 어떻게 붙이게 됐는지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아까 두 분이서 그 에고와 셀프에 대한 얘기 하셨는데 밖에서 재밌게 들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에 신경을 계속 쓰는 것이 에고고요.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는 것이 에고고, 네네. 이제 셀프는 누가 뭐래도 예, 나의 길을 가고 싶은 우리 안에 깊은 내면의 자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심각하고 진지한 자신의 모습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막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재밌는 얘기도 하고 농담도 많이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은 이제 페르소나, 예, 에고의 가장 바깥에 있는 페르소나라는 가면이고요. 이제 집에 돌아오면 왠지 너무 막 웃긴 얘기를 많이 할수록 집에 돌아오면 되게 공허해질 때가 있어요. 네. 아닐 수도 있고 정말 그런 성격, 정말 쾌활한 성격이면 에고와 셀프가 비슷할 텐데 이제 저는 아닐 때가 더 많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우울할 때가 더 많아가지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찾는 나 자신 또는 책을 읽을 때나 영화를 볼 때나 또 여행을 가서 발견하게 되는 이제 오롯한 나 자신의 모습이 셀프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 자신일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금방 발견되진 않아요. 좀 시간이 걸려요. 예. 네. 정여울 작가님이 그러니까 햇새와 관련된 지역을 돌아보는 그 네. 여행기는 햇새로 가는 길에 집중적으로 쓰셨고 이 작품 네. 같은 경우는 그 여행기도 물론 담겨 있지만 작품에 대한 해석도 네. 작가님의 체험과 어우러져서 예.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작가님이 햇새와 만난 게 언제일까? 물론 워낙 뭐 동문학계의 대문호고 네. 또 작가님께서 학부는 또 동문학을 전공하셨잖아요. 네. 그때 만나신 건가 싶기도 하고요. 예. 그때는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오히려 그 원래 막 멍석을 깔아주면 열심히 안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동문학을 떠나서 국문학을 하게 되니까 그때 동문학이 더 그리워지고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문학을 공부하면서 아, 동문학 계속 할 걸 그랬다 이 생각도 많이 했어요. 예, 낯선 곳에 가니까 힘들더라고요. 네. 또 예, 아, 저는 그렇군요. 낯선 곳에 적응을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뭔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햇새는 이제 동문학을 떠나고 나서 더 그리워지고 좋아졌고요. 그렇군요. 중학교 때 읽었던 기억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데미안을 처음 읽었을 때 그 감동과 충격과 예 난해함과 네. 그래서 중학생이니까. 예 나중에는 이제 데미안에 대한 그 글을 조금씩 쓰기 시작하니까 계속 그것에 관련된 강연이나 원고 요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데미안을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전 몰랐어요. 예 그런데 데미안을 한국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독일 가면 이렇게 햇새가 인기 있지 않아요? 그런가요? 네, 독일 사람들은 뭐 토마스만이나 네. 다른 작가들 훨씬 좋아하는데 이제 햇새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인기 있진 않더라고요. 예. 한국에서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데미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건가요? 한국 사람의 성정에 맞을 수도 있어요, 데미안이. 그런데 이제 헤르만 햇세 같은 경우는 이제 삶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예,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삶도 살았고 또 이제 뭔가 한국식으로 말하면 풍류를 아는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놀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글도 잘 쓰지만 인생을 굉장히 멋지게 즐긴 사람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고전에 비해서 이제 헤르만 햇세의 데미안이 좀 어렵긴 하지만 네. 다른 고전에 비해서는 사실 헤르만 햇세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으려고 해도 그 고풍스러운 문체와 예스러운 그 문체에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오래전 얘기니까 데미안은 사실 오래된 작품은 아니잖아요. 100년 정도밖에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시간적인 갭이 적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든 독일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그 어디서나 셀프와 에고의 문제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길이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라는 그 데미안의 첫 번째 문장에 그런 화두는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테마를 햇새가 잘 건드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일단 재밌고 정말 글을 잘 써요. 예, 글을 너무너무 잘 쓰기 때문에 헤르만 햇세의 작품은 이제 고전이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아직도 우리 시대의 이야기인 것 같은 굉장히 가까운 느낌, 친밀한 느낌을 한국 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여행을 계획을 하시면서 네. 그렇게 자세하게 짜지는 않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 그게 또 여행의 묘미이기도 한데 네. 그렇다면 또 가가지고 본인이 알지 못했던 작가님이 알지 못했던 네. 또 햇새의 흔적을 발견했을 때 그
기분은 훨씬 더 크지 네. 않았을까 하는데 혹시 그런 좀 구체적인 뭐 장소라든지 예. 공간이 있었을까요? 예, 저는 이제 1권에는 이제 네. 저는 햇세로 가는 길을 1권이라고 부르는데 아, 예, 이게 이제 햇세 2부인 이번이군요. 거죠. 네. 예, 근데 가이에노펜에 그때는 못 갔었어요. 그때는 잘 몰랐었어요. 가이에노펜이 약간 멀기도 했고 거기 갈 엄두가 안 났어요. 예, 기차로 바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어서 그래서 라돌프 체리라는 기차역에서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또 버스를 타야 되는데 네. 약간 엄두가 안 났었어요. 제가 기차역에 있는 도시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데 막상 가니까 가이에노펜에 안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좋았고 거기에 보덴 호수라는 곳이 있어요. 아, 네. 보덴. 예, 보덴 호수가 독일과 스위스의 접경지대인데 예, 거기에요. 예, 네. 보덴 호수인데 건너편은 스위스고 네. 또 스위스에서 보면 이쪽이 독일이고 네. 예, 그런 곳이에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 아름답네요. 예, 그 사람들이 일본은. 정말 뭐 수영복도 준비 안 해오고 갑자기 풍덩 뛰어들어서 수영하기도 좋은 아,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막 수영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독일 사람들은 많이 좋아하는 그 남부의 대표적인 휴양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제가 그 국경이 있는 곳의 매력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예, 이 보덴호스 근처에는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가 세 아들을 낳고 첫 번째 살림을 차렸던 집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페터 카멘친트나 크눌파 같은 초기 작품과 관련된 장소이기도 하고 그런데 예 거기죠. 네. 예, 그런데 거기서 느낀 점이 이제 버스를 타고 이 공간을 다니다 보니까 자꾸만 문자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네. 그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왜 문자 메시지가 오지? 한국에서 올 시간이 아닌데? 네. 근데 보니까 스위스랑 독일의 국경지대여서 네. 조금만 움직여도 아무런 철조망 이런 것도 없는데 계속 조금씩 자동적으로. 그 스위스와 독일로 국경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경이라는 게 그냥 굉장히 그 마치 점선처럼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선으로 돼 있어서 네. 그렇게 계속 그냥 나는 걸었을 뿐인데 나는 버스로 잠깐 그 이동을 했을 뿐인데 네. 계속 국경 사이를 막 왔다 갔다 지그재그식으로 네. 왔다 갔다 하는 거였더라고요. 뭐 독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스위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하루에도 몇 번씩 독일과 스위스를 오가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삶이 헤세의 삶과도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헤세는 자기가 그렇게 어떤 경계에 갇혀 있는 삶이 너무 싫다고. 그리고 자기 혈통 자체가 심지어 러시아 피도 섞여 있대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너무 막 나는 게르만족이다 이런 게 다 되게 허구적인 거잖아요. 네. 다 섞였거든요. 특히 유럽은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쵸, 어차피 경계도 엄청난 전쟁과 문화 접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섞이게 돼 있는데 그런 그 뭐 단일 민족 이런 게 다 허구적인 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헤세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러시아 피도 섞여 있고 온갖 보헤미안적인 피도 네. 섞여 있고 나는 그렇게 섞인 존재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경계를 오가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그 깨달음을 작품 속에서 헤세는 되게 노마드적인 인물들 많이 그리잖아요. 네. 어떤 경계에 갇히지 네. 않는 인물들. 떠도는 그 삶을 통해서도 전혀 불안을 느끼지 않는 그런 인물들을 그리는데 그게 바로 가이에노펜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평화로운 그런 지역사회인데 네. 알고 보니까 이렇게 경계를 머금고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스위스와 독일의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네. 또 몬타뇰라도 그래요. 몬타뇰라도 이탈리아와 스위스 사이에 그 사이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매력도 있고 스위스의 매력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탈리아어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항상 그 헤세는 자신의 경계를 하나에 이렇게 딱 정의하는 그런 삶에 갇히지 않고 끝없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아도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갇혀있지 않는 느낌이었고 글이 굉장히 자유롭고 헤세의 글을 읽고 있으면 제가 자유로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 느낌 때문에 헤세를 항상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방구석에서도 그냥 헤세 책을 읽으면 멀리 여행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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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네. 다들 자기만의 블리스를 찾는 그쵸. 그런 과정을 또 접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정여울 작가님의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라는 주어를 잃어버린 글쓰기를 하다가 네. 1인칭 주어인 나를 찾는 글쓰기로의 과정 뭐 이런 것도 음. 말씀해 주셨고요. 또 여기에 보면 무디 여울이라는 네네네. 별명을 갖고 계셨다고 네. 하셨지만 변덕스러운 네. 롤러코스터를 타는. 하지만 그 감정 자체를 또 잘 활용하셔서 이런 좋은 글을 또 그쵸. 쓰시게 된 거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흥미로웠던 점 중에 하나가 헤세를 정말 좋아하시기 때문에 헤세에 대한 비판도 하시더라고요. 네. 전 더 많이 하려다가 참았어요. 가능하셨다라고 네네네. 생각이 드는데 예컨대 헤세의 작품에 나타나는 이 남성 중심적 시각들 네네네. 예,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 그래도 우리가 헤세를 음.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헤세로 가는 길을 쓸 때는 진짜 제가 헤세에 너무 광팬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쁜 점, 좀 부족한 점은 알고는 있었지만 비판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도 깊어지고 또 비판할 수 있는 거리도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나쁜 거는 좀 얘기 안 하고 좋은 것만 얘기하게 되는, 그러니까 좀 소심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부족한 점을 얘기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들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완벽하진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리고 또 헤세라고 해서 셰익스피어라고 해서 다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비판할 수 있는 권리도 우리가 이제 독자이기 때문에 독자이고 또 많이 사랑한다면 비판할 권리도 저는 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애정하는 대상에게는 네, 그런 것도 그래서 그냥 필요하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이면 음. 그건 좀 나쁜 건데 이건 비겁한 거지만 사랑하는데 이런 점은 좀 아쉽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헤르만 헤세가 여성에 대한 묘사가 되게 약해요. 예. 그런데 또 그 약하다는 게 뭐냐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 여성을 비하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비하하는 거면 제가 사랑하긴 어렵겠죠. 그쵸. 그런데 여성에 대해서 묘사를 하려고 애쓰는데 지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식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면 이제 너무 차가운 느낌이 있는데 많이 여성들을 이제 여자친구도 많았고 네. 예, 여성 편력도 심했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진정으로 이해했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드는 게 이제 에바 부인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묘사하면서도 너무나 묘사가 피상적인 거예요. 데미안에서. 네. 그래서 데미안에서 에바 부인이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에바 부인이 계속 중요하다고 강조는 하면서 정작 에바 부인에 대한 묘사는 극히 짧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상징과 은유로 처리해 버린 것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좀 더 에바 부인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갔으면 이게 저는 용심리학에서 말하는 아니마적인 존재가 에바 부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성의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그 무의식의 여성성, 네. 잠재된 여성성이고, 그러니까 남성이 진정한 개성화를 위해서 남성들도 여성성을 필요로 하고 여성들도 남성성 아니무스를 필요로 하는데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싶었던 것은 어쩌면 그 아니마의 완성된 형태로서 에바 부인을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본인이 의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용심리학을 공부하고 데미안을 보니까 데미안에 나오는 그 에바 부인 같은 존재가 예를 들면 또 그 단테의 그 신곡에 나오는 베아트리체 네, 네, 같은 그런 인물이 어떤 아니마의 상징인 거예요. 남성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꿈꾸게 할 수 있는 존재, 남성에게 궁극적인 가르침과 어떤 진실을 추구하게 도와주는 존재, 그러니까 보조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훨씬 더 멘토 같은 존재고 더 가르침을 주는 그런 존재인데, 그러니까 에바 부인, 데미안의 비밀은 어쩌면 에바 부인이거든요. 에바 부인 때문에 데미안이 그렇게 잘한 거고, 네. 예. 근데 데미안이라는 존재 자체가 에바 부인의 뭐랄까요, 창조물일 수도 있어요. 예, 에바 부인 같은 사람이 키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데미안을 보면 에바 부인과 데미안만 교회에 안 나가거든요. 예, 그 마을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개성화는 교회에 나감으로써는 네. 충족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간다는 것은 그 마을에서는 일종의 이제 사회화의 상징이었던 거죠. 보통 사람처럼 살아가려면 예, 그들만의 커뮤니티에 속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데미안에서. 그런데 그래서 왜 카인과 아벨에 대한 해석으로 막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카인은 나쁜 사람이고 아벨은 좋은 사람이라는 식의 굉장히 교과서적인 해석이 그게 데미안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뭔가 창조적인 해석을 할 틈이 그 당시의 교회에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데미안 개성화를 추구하는 이 데미안으로서는 교회의 그런 억압적인 교육을 인정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만든 것도 사실 에바 부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자세히 안 나오고 에바 부인이 그냥 신비로운 존재로만 묘사가 되고 약간 그 깨달음의 화두를 던져주는 예. 그런 것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에바 부인이나 또 황야의 일위에 또 헤르미네라는 매력적인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인물도 엄청나게 중요하고 막 매혹적으로 그려놓고 네. 정작 묘사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신비로 남겨두고 싶은 작가의 의도일 수도 있지만 예. 어쩌면 여성에 대한 좀 무지, 네. 예, 무지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여성에 대한 묘사를 제대로 못한 것 그리고 어떤 면에서 솔직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그 이안 맥키언, 예, 네. 이안 맥큐언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성에 대한 묘사를 너무 잘해요. 예, 남성인데 네. 남성이고 이성애자인 것 같은데 정말 여성에 대한 묘사를 예. 너무 훌륭하게 잘해서 그래서 칠드런 액트나 이런 작품들을 보면 여성의 내면을 어쩜 이렇게 잘 그릴까. 예, 채실 비치에서라는 네. 작품도 그렇고 그래서 속죄도 그렇고요. 네네 속죄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히려 여성 인물이 훨씬 더 주도적으로 그려지고 여성 인물의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게 훨씬 더 뭐랄까요 어떤 그 진보인 것 같아요. 이제 이언 맥큐언 같은 작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헤르만 헤세의 시대에는 여성에 대한 묘사를 그래도 이 정도로 한 것도 그 당시에는 잘한 거였어요. 아, 네. 그 정도로 열악했던 거죠. 네. 남성 작가들이 헨리 제임스나 이런 사람들은 여성에 대한 비하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읽으면 좀 충격받을 때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르만 헤세는 여성에 대해서 좋게 묘사를 하고 싶었는데 그 어떤 묘사의 구체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런 면이 좀 아쉬운 거죠. 예, 여성을 자신도 모르게 대상화하고 타자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책이 7월 15일에 출간이 돼서 지금 한창 독자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독자들이 이 책을 좀 읽어주셨으면 하는지 네. 저자로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군요. 네. 그래서 헤르만 헤세 보통 떠올리시면 데미안을 제일 많이 네,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타르타나 또 이제 황야의 일위 네. 같은 작품 되게 독특한 작품이에요. 헤세의 작품 중에 가장 튀는 작품이거든요. 네. 시타르타나 히피들의 경전. 예, 히피들의 경전이라고도 하고 또 황야의 일이나 시타르타는 헤세만이 뭐랄까요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세계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는. 네.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앞서 나가는 얘기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헤세가 굉장히 작가로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지만 여러 사람의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 존재의 모험을 다룬 것이 헤르만 헤세의 인생이고 또 헤르만 헤세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예술가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소설도 굉장히 많고요. 네. 예술가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페터 카멘치트도 그런 것이고 게르트루드나 이런 작품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아직 잘 많이 안 읽으신 작품 중에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이라는 네. 작품도 있어요. 여기서도 언급이 됐죠. 예, 네. 그 작품은 또 고흐를 많이 연상하시게 네. 되는 작품이거든요. 헤세가 고흐도 좋아해서 네. 그런 고흐를 많이 뭔가 좀 영감을 받은 고흐의 삶 그리고 화가의 삶 그것에서 많이 영감을 받은 작품인데 굉장히 다양한 세계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헤세는 그냥 헤세하면 딱 데미안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작품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 작가의 다채로운 모습을 볼 수 있고 네. 또 우리 자신도 그냥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1인분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 여러 명의 삶을 네. 예, 여러 명의 삶을 무한부패의 삶. 예, 여러 명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헤세에 대한 글을 쓸 때는 정말 헤세처럼 살고 싶고 살게 네. 되고 네. 또 고흐에 대한 글을 쓸 때는 고흐처럼 아, 네. 살게 되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이 읽기와 쓰기를 통해서 또 다른 존재가 되고
그러니까 읽기와 쓰기를 통해서 개성화되는 존재이기도 하고 또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어보는 그런 삶을 저는 여행과 글쓰기를 통해서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꼭 지금은 외국에 나가기가 좀 힘드니까 네. 한국 작가에 관한 여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아,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읽기와 쓰기와 여행을 통해서 진정한 나 자신을 찾는, 셀프를 찾는, 또 블리스를 찾는 네.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내면으로의 여행 그리고 굳이 해외가 아니더라도 또 국내도 가능하고 네. 예, 그런 것들이 또 여행이 갖는 매력이겠죠. 네, 정여울 작가님 또 앞으로 좋은 책을 통해서 독자들과 만나실 텐데요. 그때 또 낭만서점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우리 두 분도 끊임없이 블리스를 찾는 개성화의 길 위에 서 계시길 바랍니다. 네. 정여울 작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여울 작가님의 이 햇쇠라는 책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한 줄 평 공유해 볼까요? 네, 저의 한 줄 평은요. 헤스에서 정여울로, 에고에서 셀프로. 그러니까 헤세라는 인물을 이제 알아가는 여정이긴 한데 또 그걸 보니까 정여울 작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는 측면이 그렇죠. 있었고 또 에고가 저는 이제 더 강한 것 같아요. 역시. 네. 그래서 그래 남들이 보는 나의 시선보다 그냥 내가 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셀프가 필요해라는 걸 느꼈거든요. 예, 그래서 헤세에서 정여울로, 에고에서 셀프로, 네라고 지금 한 줄 평을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허이평화님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네. 제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햇새와 여울이 전하는 위로. 아, 네. 허나원 평론가님의 한 줄 평과 마찬가지로 네. 이 책은 햇새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정여울 작가의 고백이 그렇죠. 절절하게 담긴 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절망하지 않는 자는 아무런 어려움도 영혼도 없는 사람들이다. 아, 네. 정여울 작가도 절망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또 햇새와 공명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많은 위안을 얻었어요. 아, 절망이라는 것이 꼭 그냥 힘들기만 한 게 아니구나. 제가 예전에 낭만서점 고민상담소에서 네. 맹자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하늘이 뭔가 큰 뜻을 그 사람에게 좀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그를 아주 많이 고생시킨다. 아, 네. 얘기. 허나뭉이라는 그런 고생 때문에 허이평화님이 낭만 서점을 통해서 훨씬 더 성장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렇다고 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줄 평은요. 햇새와 정여울 작가 덕분에 네. 이런 위로를 얻었다라고 네. 해서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정여울 작가님 직접 나오셔서 또 이야기를 또 들으니까 또 그것이 주는 또 위안 같은 것도 있고 앞으로 내가 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길이 또 희미하게 보이기도 해가지고요. 좀 여러모로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여울 작가와 함께한 이 햇새라는 책 여러분께서도 이 방송 들으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또 어떤 블록버스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